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다른 나라들 중에는 우리와는 왕래가 잘 없어서 의외로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 나라인지 모르는 경우도 꽤 있죠. 발칸반도에 위치한 세르비아라는 나라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때문에 경제가 거의 몰락 직전에 이르다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극복을 해왔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 나라에서 건설 붐이 일고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진출 기회를 늘릴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세르비아라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또 이 나라의 고민이 뭐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세르비아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세르비아도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예. 여기는 자주 가는 나라들은 아닌 것 같더군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관련한 프로젝트를 많이 했던 예, 시기부터는 이 나라 정세가 불안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 나라 다녀오셨다는 분 별로 만난 적이 없어서. 세르비아는 야. 제가 학습하게 된 건 크로아티아를 자주 가면서 거기에서 전해 들었던 얘기가 저도 오늘 내용의 크로아티아 축구 잘하는 나라. 네. 예. 이 나라 하면 세르비아는 그냥 저도 발칸의 화약고 이렇게만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단어 자체, 세르비아라는 국가 단어 자체가 생경스러우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세르비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원래 우리 어렸을 때는 세르비아라는 단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보기는 어려웠었고 유고슬라비아라는 단어를 좀 많이 봤었을 겁니다. 같은 나라예요? 유고슬라비아가요, 사실 지금의 7개 나라가 합쳐진 하나의 나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한번 분화된 거군요. 맞습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세르비아,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그다음에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 7개 나라가 원래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로 하나의 나라였는데요. 아하. 이게 하나의 나라가 됐던 가장 큰 배경은 민족적 성향이 남슬라브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여기저기 서구 열강의 침략 속에서 좀 힘들어하다가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분할되다 보니 이렇게 버젓한 국가도 하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남슬라브족들끼리 뭉쳐서 단일 나라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그 움직임의 주축이 됐던 나라가 지금으로 따지면 3개의 나라가 해당되는데요.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 3개 국가가 우리가 좀 큰 뭔가 덩어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의견을 취합합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바로 인근에 있는 이탈리아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여기 발칸반도에 있는 이들 국가들처럼 원래 그냥 군소한 어떻게 보면 열강 국가라고 부르기 어려운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도 그럼 독일도 그 당시에는 왜 열강 국가가 아니었느냐? 작은 군주들끼리 그 난립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독일도 통일되기 전이었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들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씩 이게 뭔가 연방이라는 이름이든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체제를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강성한 나라로 바뀌는 걸 보고 이제 우리도 안 되겠다. 좀 합쳐보자라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지도에서 보니까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로 뺑 돌아 있네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 여기도 보면 크로아티아도 여기 있고 세르비아도 맞습니다. 있고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다 여기 있네요. 바로 이 군소한 나라들이 이제 하나의 나라를 지향하게 된 배경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이제 종전하기 전까지 여러 국가들과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권도 지키려고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여러 어떻게 보면 약간 분파가
우파가 있는 곳들은 또 지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서로 치고받고 내전 아닌 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즈음에 크게 이제 두 민족 지도자가 생기는데요. 한 민족 지도자는 왕정파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드라자 미라일로비치라는 분이 계시고 네. 또 한 분은 이제 공산주의자였어요. 요시프 브리즈 티토라는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이 남슬라브족의 통일의 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치열한 전쟁을 했었는데 결국 누가 이겼느냐? 티토라는 사람이 이깁니다. 어허. 그래서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7나라를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반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발칸반도에 있는 예전에 동유럽 국가들이라고 부르는 곳은 예. 전통적으로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국가들,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 그냥 소련의 이웃이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세르비아가 포함되어 있는 그 7나라의 전신인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는 예. 소련의 위성 국가나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를 지향한 적도 없고 실제 그랬던 적도 없어요. 아, 그냥 소 닭 보듯 하는 서로. 맞습니다.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시프 브리즈 티토가 이 유고슬라비아를 통일하고 공산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네. 사실 소련에게 아무 도움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났더니 스탈린이 막 내려와가지고 예.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하면서 마치 자기를 다른 위성 국가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치부하려고 하는 행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티토 입장에선 이건 아니지. 나는 너한테 도움 받은 것도 없고 우리 유고슬라비아는 너희의 위성 국가가 될 생각도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확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걸 했냐면요. 이 유고슬라비아를 마치 예전 그 러시아의 전신이 또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14개 위성 국가들이 각각 공화국으로 굉장히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소련 옆에서 유고슬라비아가 마치 옛날 소비에트 연방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해요. 작은 소련을 만들었다. 아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때 네. 그 작은 소련으로 구성된 유고슬라비아가 7개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게 슬로베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크로아티아 사회주의 공화국, 보스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세르비아 사회주의 공화국, 마케도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몬테네그로 사회주의 공화국. 이게 지금 각각의 독립국가로 분할된 그러네요. 전신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유고슬라비아도 이렇게 사실상 독립된 나라들이 합쳐진 네, 연방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충청도, 강원도 이런 느낌이 그런 아니라. 게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티토는 나는 소련의 버금가는 공산 연방 사회를 만드는 걸 지향했던 것이지 이 동유럽에 있다고 소련의 다 위성국가 같은 역할의 하위에 있는 개념이 전혀 아니었어요. 네. 그다음에 티토가 지향했던 공산주의 사회는 스탈린이 지향했던 것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약간 자유와 개방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좀 나름대로 사회를 통제하는 것을 기반으로 굴러가는데 예. 이 유고슬라비아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련하고도 약간의 거리를 둠과 동시에 반대로 자유진영인 서유럽 국가나 미국하고도 사이를 나름 관계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관계가 원만치 않다 보니 소련으로부터 도움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원조도 받고 공산국가인데 미국의 많은 경제적 수혜를 받은 국가가 이 유고슬라비아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서 본인들이 지향하는 바는 제3세계 국가의 종주국이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 대표 주자 하면 인도 꼽지 않습니까? 예. 인도와 똑같이 그 당시 유고슬라비아가 제3세계 국가들을 모을 때 그 대장로 노릇했던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들도 진영이 약간 사회주의적인 진영이 예, 있고 예. 공산주의적인 진영이 있고 조금 자유진영에 가까운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산 진영에 가까운 제3세계 국가에 수장 노릇을 했던 국가가 바로 유고슬라비아인 유고가. 거죠. 예. 어쩌다가 이렇게 다
뿔뿔이 다시 또 7나라로 분할됐어요?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초창기에는 정말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유고슬라비아로 이렇게 통일이 되고 그다음에 서구로부터 원조도 받으면서 러시아도 거리를 두면서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교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두 자릿수 조금 안 되는 숫자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보이면서 잘 나갔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티토라는 이 사람이 지향했던 바가 역시 공산주의다 보니까 공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계획 경제. 예. 그리고 그 공기업 중심으로 그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원만하게 돌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연방 체제로 운영됐던 공화국들 중에서 예. 북쪽 지역에 있는 공화국들은 서구 열강 국가들의 약간 의존적인 경제 체제로 자꾸 진화 발전이 된 거예요. 옆에 독일과 같은 나라도 있었고 이탈리아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의존적이었었고 남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이런 데는 오히려 조금 그렇지 못한 구조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북쪽은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동네가 돼버렸는데 남쪽은 자꾸 못 사는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티토는 또 공산주의자다 보니 균형을 맞춰야 돼. 그래서 북쪽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이걸 남쪽에 일방적으로 자꾸 전달을 해주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하. 그냥 북쪽에서 번 사람들에겐 그냥 니네가 알아서 그런 번 걸로 풍족하게 먹고 살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못 사는 남쪽을 지원해야 된다고 돈을 보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반기를 들고 우리는 같이 있기 싫어했던 데가 위쪽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부터? 예. 그래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쪽에서부터 우리는 그러면 따로 살림 차릴게요 하면서 떨어져 나갈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철저히 군사력을 동원해서 차단을 했던 게 티토였는데요. 그런데 티토가 이 엄청난 리더십과 유고슬라비아를 통치했던 나름대로의 철학 이걸 가지고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1980년으로 기억하는데 결국 사망하세요. 이분이 딱 80년에 사망하자마자 드디어 유고슬라비아의 구심점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 북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부터 하나하나 저 독립합니다 하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남쪽 중간에 있던 거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그 과정에 예전 세르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유고슬라비아의 지자체 하나가 독립국가가 돼버린 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러시아, 소련의 붕괴와는 뭐 큰 전혀 관계는 없는.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르비아라는 나라를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세르비아는 그 7개 나라 중에 어떤 특징이 좀 있어요? 좀 전에 힌트가 좀 됐을 것 같은데요. 발칸반도 중에서도 약간 북쪽에서 서유럽에 가까운 쪽에 치우쳐 있는 동유럽 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더 먼저 번성한 국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는 이 발칸반도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조금 못 사는 나라에 해당돼요. 임금 수준만 보더라도요. 크로아티아보다 또는 체코보다 임금 수준이 5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보다도 200유로 이상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세르비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르비아 사람들이 서유럽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사람 사는 이치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을 가도 우리 한국이나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 가면 그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에 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 돈벌이를 하는 모습들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게 이 유럽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유럽에서 가장 선호하는 근로자가 이 세르비아 출신이에요. 그래요? 첫 번째 인건비가 제일 싸죠. 동유럽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 제일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 사람들이 이제 싸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세르비아 사람들이 영어를 엄청 잘합니다. 어쩌다 잘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러시아 말만 잘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고슬라비아는 서유럽 국가들하고도 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진영하고도. 그러다 보니까 영어 베이스로도 비즈니스를 해야 될 환경들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세계사 공부하실 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내륙 국가 또는 이중 내륙 국가라고 불리우는 곳들이 있죠. 예. 바다를 못 접한 국가들 또는 바다를 가려면 어떤 나라를 지나야지만 가는 국가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외국어를 두세 개 이상씩 하고 외국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어학의 귀재들이 많아요. 예. 요 우리 근처로 가까운 곳은 이제 몽골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북도 사시는 분들은 팔도 사투리 다 조금씩은 하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충북 사투리가 애매하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약간 경상도에 가끔 또 그쪽 말도 하시는 것 같고. 적응력 좋으시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 세르비아 분들도 영어도 되게 잘하고 다른 나라 말에 능수능란하세요. 그러다 보니 일을 시키려면 예. 싼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말이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 차원에서도 세르비아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유를 모르겠는데 세르비아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판이 굉장히 근면하다라는 평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산업은 별로 발달을 못했나 봐요. 근면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게도 아직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이 채 안 돼요. 유럽에서. 예. 그런데 이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는 선진국과 비슷해요. 선진국의 산업 구조라고 하면 우리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야 되잖아요. 예. 세르비아가 서비스업 비중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거점이라는 건 거의 없고요. 네. 대부분 뭐 관광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세르비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뭐 서비스 네.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나마 좀 뭐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은 이 세르비아가 대평원 지역에 놓여져 있는 공화국이에요. 저는 이제 크로아티아는 원래 산이 많은데 예. 그래서 유럽에서 산세가 정말 이쁜 곳을 꼽으라면 다 크로아티아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산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이킹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크로아티아를 많이 가고요. 예. 근데 크로아티아에서 이 세르비아 쪽으로 이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산은 없어지고 평지에 가깝습니다. 예. 저 출장 갈 때도 좀 세르비아 쪽에 가까웠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산이 점점 없어지면 네. 그쪽에 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농업은 좀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이제 특별한 게 없죠. 그래서 대부분 서유럽 지역에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근면한 사람들이 아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아까 티토라는 국가 지도자가 예. 공기업을 중요시 여겼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시 여긴 게 노동조합이었어요. 예. 그런데 노동조합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단체 교섭권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권익 이런 걸 굉장히 공고히 하다 보니 이 유고슬라비아가 언제 거의 붕괴 직전까지 내려갔냐 하면 바로 오일 쇼크 때 1970년대예요. 네. 그때 갑자기 유가 이렇게 치솟으면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졌으면 사실 기업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야 기업 자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 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조가 강성이다 보니까 그런 구조조정을 아예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유고슬라비아가 그때 되게 어려워졌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지금도 그 기질이 많이 남아 있어요. 강한 노조. 강한 노조. 그리고 평등의식 이런 게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서라도 나는 인센티브를 더 받아가겠습니다. 야근 수당을 받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일을 안 하겠죠.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서유럽에 가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르비아 사람들은 참 근면해라는 평판을 받게 된 게 그런 구조 때문인 것도 같아요. 그러네요. 또 다른 나라 이민 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주로 그 나라에서 근면한 분들이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예.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세르비아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는 경제적 상황은 그런 맥락에 좀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나라인지는 대략 짐작도 가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여기 나가서 뭐 좀 돈벌이 할 만한 거나 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이상하게 예. 건설, 토목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세르비아도 앞으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조성해야 될 산업
것들이 크게 번성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르비아 같은 곳은 여러 국가들이 이 세르비아를 활용해서 네. 자신들이 취약한 것을 벌충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예, 주변 국가도 아니에요. 굉장히 원거리에 있는 국가들인데 세르비아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뭐가 있을까요? 농업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중 내륙 국가가 본인들이 나갈 때는 힘들지만 지나가는 반드시 교통의 요충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 교역로로서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여기를 자신들의 우방 국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많아요. 이제 그런 움직임에서 세르비아를 또 앞으로 주목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세르비아랑 손잡고 뭘 좀 해보고 싶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도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르비아랑 또 뭐 어떻게 친해야 되는지는 2부로 넘어가서 계속 재미있게 들어보죠.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 세르비아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2부로 돌아올게요. 네,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 오늘은 세르비아로 날아가서 세르비아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 계속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르비아 이야기. 모르던 나라라서 생각보다는 재밌네요. 네. 그런데 보통은 유럽의 한 복판에 그냥 바다도 겹치지 않고 콕 박혀 있으면 예. 저분들은 뭐 생선 구하기도 참 어렵겠다. 뭐 그냥 그 정도? 좀 답답하겠네. 뭐 그렇게만 느껴지는데 위치가 요지라서 그런지 많은 나라들이 세르비아랑 좀 친해야 되는 일이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쉽게 얘기해서 다른 유럽 대륙을 거쳐서 다른 데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이제 세르비아를 거쳐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타 국가들이 세르비아를 통해서 서유럽이나 저 영국까지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관심을 두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르비아가 저임금, 저 임대료 이런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유용한 인력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세르비아를 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인건비 싸니까. 네. 먼저 그런 움직임들을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아랍에미리트가 세르비아에 공을 엄청나게 들여요. 아랍에미리트는 저 중동에 있는 나라고 세르비아는 동유럽에 있는데 굳이 서로 뭐 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크로아티아나 이런 데서 듣기 전에는 정말 몰랐었어요. 그리고 찾아보다 보니까 진짜 아랍에미리트가 세르비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걸 알았는데요. 자, 아랍에미리트가 세르비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농업 때문입니다. 농업이요? 아랍에미리트는 우리가 상상하는 바와 똑같이 대부분 국토가 사막이죠. 사막. 그러니까 항상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를 어디서부터 원활하게 조달받아 와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조달받는 게 제일 수월할까? 사오면 되죠. 석유 팔아서.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은 석유를 무기화할 때 상대쪽 국가들은 또 니네 이렇게 석유 가격 자꾸 올리면 우린 곡물 안 팔어 이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무기 중에서 훨씬 파괴력이 센 게 사실은 곡물이에요. 그렇죠. 죽으니까. 그것도 있고요. 이게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와 곡물을 생산하는 국가는 1차적인 목적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 대표적인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생산한 양의 90% 이상을 수출합니다. 수출하려고 캐는 거네요. 바꿔 말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석유는 원래 수출이 목적인데 아랍에미리트가 뭔가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우리 수출 안 해 그러면 본인들도 먹고 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마치 출근 안 해 같이. 맞네요. 그런데 곡물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인 뭐 러시아, 중국, 미국, 인도 이런 국가들을 보면 그 생산한 곡물의 70% 이상은 내수예요. 자신들이 먹으려고 자신들이 살려고 생산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냥 조금 더 했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풍년이라서 더 팔려고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 목적이 수출이 아닌 거죠.
마치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고 거래하는 느낌이군요. 그렇네요.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맞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이 곡물은 팔아도 그만인 사람하고 협상을 할 때 당연히 본인들이 열의에 놓이겠죠. 바로 이런 일들을 몇 번 경험했던 중동 국가들 경우는 어떻게든 안정적인 먹거리를 어디서부터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 그때 눈에 든 게 바로 세르비아입니다. 왜? 러시아는 자신들하고 이게 만만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도 또 이게 좀 먼 거리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다 알려져서 이미 다 선주문을 다 받아요. 네. 그런데 똑같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옥수수하고 밀 이런 작물이 똑같이 잘 재배되는 곳을 가진 게 바로 세르비아인데 세르비아 평원인데 여기는 인건비도 싸고 사람들이 근면하고 영어도 잘 쓰고 그렇다면 세르비아의 이 옥토들을 활용해서 농업을 붐업시키는 이 농업법인들을 우리 아랍에미리트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수급받아보자. 이걸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르비아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좋은 일자리, 그 큰 회사 이런 것들을 아랍에미리트가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면서 뭐라고 할까요? 상호 어떤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가 제일 먼저 했던 세르비아 투자 중에 하나가 에티드 항공이라고 아랍에미리트 항공사가 있어요. 이 에티드 항공사가 세르비아 국영 항공사의 지분의 49%를 가지고 있어요. 오, 그래요? 네. 특히 세르비아인들에게 그 비행기라는 것은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굳이 또 목숨과도 같을 만큼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진짜 그게 중요해요. 이게 내륙 국가로 다른 나라들에 휩싸여 있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국가의 눈치를 엄청나게 봐야 돼요. 바다 쪽에서 뭘 가져오려면 그 내륙 국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아하, 그렇죠. 그리고 뭔가 비행기로 운송하려고 해도 내륙 국가의 영공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륙 국가의 입김에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눈칫밥만 많이 먹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그나마 육로보다도 조금 뭐랄까요 교통수단으로 원활하게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비행기거든요. 비자 안 받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비슷한 경제 규모의 나라보다 항공이 발달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공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그만큼 중요한 산업인데. 그렇죠. 그 중요한 산업을 안정감 있게 운영하고 좋은 비행기로 딱 갈아주면서 돈 많은 사람이 해준 게 바로 아랍에미리트죠. 이야. 그래서 그런 좋은 인상 심어주면서 자 우리랑 같이 농사 짓자 이렇게 한 게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참 작은 나라인데 참 파트너도 잘 찾은 구석에서 거죠. 잘 찾았네요. 자, 그래서 미국한테 가서 우리 저 농사 같이 지읍시다 그러면 저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세르비아에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또 세르비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좋다라는 착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도 러시아랑 그렇게 원만한 관계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또 서로 간에 뭔가 더 좀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편함을 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중국이 의외로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보시면 대항이나 다른 곳으로 크게 뻗어나가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코너에 있는 국가입니다. 저 위로 가려니까 그 러시아에 거의 대부분 막혀 있고요. 인도양으로 바로 넘어갈 방법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막혀서 안 되고요. 그러면 태평양, 우리나 이 필리핀이나 대만 연해를 통해서 대항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연일 미국이 그 항공모함 2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후위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만큼 우리도 이러다 갇히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도 어떻게든 다른 우회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기 서유럽까지 가기에 가장 자신들의 우군으로 설득하기 쉬운 나라를 살펴봤더니 조금 못 살아서 돈 조금 쥐어주면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나라여야 되잖아요. 딱 봤더니 세르비아인 거예요.
그럼 중국이 유럽으로 가는 진출로 상해 세르비아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베오그라드가 바로 세르비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데 이 베오그라드와 부다페스트 그다음에 중국 횡단 철도까지 이어버리는 횡단 철도 사업을 바로 중국이 강력하게 희망해서 연결하는 사업을 구축했고요. 이 자금은 거의 중국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르비아 땅을 통과하는. 예, 맞습니다. 세르비아가 오케이 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륙 국가라는 세르비아에 관심이 많은 외국 국가들은 이렇게 많은데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작 세르비아는 이 주변 국가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네. 그쪽 영공도 이용도 못하고 영토도 이용도 못하고 그러면 물류가 반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불안해하고 이런 상황이죠. 아, 세르비아는. 네. 그런데 그런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세르비아가 사실 주변 국가의 관계가 좋지도 않아요. 원래 주변국이랑은 안 친하다면서요? 특히 세르비아가 좀 더 심합니다. 제가 연도를 좀 찾아봐 봤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세르비아에서 떨어진 나라가 하나 있는데 바로 코소보라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1968년도에 원래 세르비아 공화국 안에 있는 지자체였는데 이걸 거의 자치주로 승격을 했어요. 티토라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도자가. 예. 왜 그러냐면 세르비아하고 코소보가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이제 결도 안 맞고. 같은 나라였는데도. 예. 예. 그 같은 나라라는 게 이렇게 여러 작은 민족들이 이제 합치다 보면 그냥 편의상 묶어버릴 때가 있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앙금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 아랍에미리트, 중국 이런 큰 나라들과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의 등에 업어서 이웃 나라를 원만하게 통과하는데도 세르비아도 관심이 아주 많은 상황이죠. 아, 참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은 나라네요, 세르비아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국민소득이 낮은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세르비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있기는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도. 아주 큽니다. 네. 우리나라는요. 이 유럽에 장사하기 위해서요. 예. 항상 어떤 나라를 찾아다니냐 하면 유럽에 바짝 붙어 있거나 유럽 한복판에 있으면서 인건비 싸서 제조 쉽게 싸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을 많이 찾아요. 아, 현지에서 제조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물류 비용도 적게 들고 네. 통관이나 통상 관련한 규제도 많이 우회할 수가 있잖아요. 수입품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공장 참 많이 지어서 생산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터키예요. 네. 터키인들은 스스로 유럽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터키가 다른 유럽보다 국민 소득이 낮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싸게 만들어서 가장 가까운 유럽에다 갖다 팔아야지.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터키 진출을 참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러시아를 활용한 적도 있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좀 또 폴란드를 활용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 국가들도 이제 하나하나 국민 소득이 자꾸 늘어만 가잖아요. 네. 그럼 그런 과정에서 또 생산 거점 기지 역할을 할 인건비 싼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세르비아가 인건비가 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야, 여기가 이렇게 인건비가 싼 곳이었어?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진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은 아닌데요. 예. 그런데 2026년 이후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이쪽으로 다 몰릴 것 같아요. 단 하나, 그래요? 여기가 정치적으로 안정만 된다면.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가 봐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는 뭐 코소보나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민심이 흉흉한 이런 네.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2026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세르비아에 요 언저리 때 대거 진출하게 될 이유는 세르비아가 2026년에 EU에 가입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 개혁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세르비아에서 공장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럽에 수출 잘 해보려고. 그렇죠. 그러려면 세르비아 자체가 EU 체제에 편제되어 있고 뭐 유로존에 가입까지 돼 있으면 더욱 좋은데 예. 바로 그 시점이 2026년 정도로
본인들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2026년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야 세르비아 사람들 이용해서 싸게 만들어서 유럽에서 우리가 공급하면 돼라는 우리 기업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지금 보고 세르비아 공부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때만 도래하면 되니 그때부터는 진짜 세르비아에서 그 비즈니스하는 건 아무 걱정 없네요. 이건 또 아니에요. 딱 하나가 문제인 게 이 부정부패예요. 공무원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업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에 세르비아는 아까 그 또 말씀드렸던 그 티토라는 국가 권력자가 너무 그립감이 센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정하고 하나하나 방향 설정을 하고 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 중앙 집권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많은 거죠. 그런데 항상 고인물은 썩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방식의 국가 체계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잔재가 남다 보니까 역시 부정부패가 좀 이렇게 좀 다른 인근 국가보다 높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세르비아 진출할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약간 있죠. 사회주의 색채가 남아 있는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관에서 많은 걸 좌우하고. 네. 그러다 보니 세르비아가 인구가 보니까 한 700만 조금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생산 기지로서는 가능한 그렇게 보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 700만 인구를 가지고 이제 이렇다 할 경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뭐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세제도 개혁, 그다음에 시스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의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격히 다른 유럽 국가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본인들이 EU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저쪽 서유럽 쪽 끝에는 우리가 아일랜드나 이런 나라들이 바로 세금 감면해주고 영어 잘하고 인건비 싸다 보니까 국민소득이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바로 동유럽에서 그런 전략을 추진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딱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세르비아입니다. 그렇군요. 코소보하고 별 갈등은 없지는 않겠죠? 예, 아직까지 원만하지 않고요. 서로 그 독립국가라고 완벽하게 인정 안 해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야 뭐 국제법상 뭐 비준돼 있다 안 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쟤네는 우리 지자체라고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로. 예, 그러다 보니 뭐 그런 갈등들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번에 그래서 무슨 번호판 가지고도 싸우기도 하고 자동차.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월드컵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처럼 세르비아라는 국가가 있었네 하고 이제 알게 됐지만 앞으로 우리가 유럽에 진출할 마중물 역할을 해줄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고요. 예, 의외로 재미있는 세르비아 이야기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